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월의) 물가 상승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문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최대 한도까지 쓴 미국인이 5명 가운데 1명이고 제때 갚지 못하는 사용자도 약 9%입니다. 크레딧 카드 세상도 두 갈래입니다. 누구는 매달 갚고 리베이트 등의 혜택도 누리지만 누구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해서 20년이 돼야 갚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토론을 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날짜를 정하자는 도전장을 내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케이, 다음 달로 합시다. 바로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메릴랜드주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주지사가 공화당 상원 후보로 당선돼서 두 주의 선거 결과가 연방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도 이미 후보 사퇴를 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괴롭히는 결과를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에 얼굴 도장을 찍는 공화당 정치인이 늘어나는 것은 공화당의 변화를 보여주고 법과 정치가 혼합되는 미국의 혼탁해짐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논란 있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엄청난 과세는 현재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 무역은 결국 미국 제조업체가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는 경쟁 의욕을 떨어뜨리고 친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정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은 파트너십 강화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상징성이 커지면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 개편이라는 시나리오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CNN 방송이 관련된 뉴스라고 좀 전에 결정되자마자 이 내용부터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네요. 6월 2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 토론을 합니다. 거의 모든 주가 예비선거가 끝나기도 전이고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리고 왜 CNN이냐? 이건 이제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에게 나쁘지 않으니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4월의 물가 상승률, 상승률 그 퍼센티지 자체는 낮아진 편입니다. 물론 물가가 내려가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물가는 항상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오름폭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전문가 예상보다 항상 이 정도 하면 전문가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 들어서 처음입니다. 4월달 1, 2, 3월 계속 높은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0.3% 올라갔습니다. 1년 전보다는 3.4% 상승입니다. 한 달로나 아니면 연간으로나 전문가 예상과 똑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핵심 물가지수 아주 그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올해 4월까지 한 3.6% 상승했다. 3월 달에는 3.8%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도 한 달 전에 비해서 0.2%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가격이 약간 쿨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건 내가 쓰는 물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딱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좋은가 내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한 가지 포커스는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터에 지난 3개월보다는 조금 다르네? 그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줄어들었다고 하네, 오름폭이. 이러면은 이제 또 이자율을 내릴 수 있겠네.
9월달, 지금 9월달이라고 하는데 9월달에라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 중요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 일자리 성장률 여전히 강합니다. 실업률도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는 아니고 가장 오래 4% 아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지만, 그리고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전문가 예상입니다, 빨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글쎄요,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쨌든 이 경제적인 효력 같은 거, 효과를 선거철에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어제 암스테르담에서, 물론 오늘 이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높다, 이런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율이 곧 인하될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분위기 어제 굉장히 많았고요. 인내심을 갖고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4월 달에는 조금 그 주춤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이 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서는 참 이게 두 개의 세상, 예전에 그 유명한 감동 영화 상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4월 달에 소매 판매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3월 달에는 2월 달에 비해서는 0.6%가 줄어들었는데요. 경제,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 지갑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에도 쭉 너무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토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없고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비디오도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전장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답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2번 우리가 토론을 하자, 영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 트럼프가 2번 나한테 토론해서 졌는데 그 이후로 토론을 안 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냥 전형적으로 품위 있게 점잖은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이건 서로가 점잖을 때 얘기지, 한쪽에서 굉장히 말초적이고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명랑하고 이런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품위 있고 정석대로 하면은 이게 아주 지루해 보이고 올드해 보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바꿨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것을. 그래서 나한테 지고 나선 그 뒤부터는 뭐 후보 토론을 안 하네 하면서 이제 다시 하자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토론을 하자고 했죠. 그리고 바이든이 별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Well, 나는 2번이라도 하겠다, 날짜 잡읍시다 도널드 하면서, 내가 듣기에는 당신 수요일이 빈다면서요. 이거 비꼬는 거죠, 완전히.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금 그 스토미 데니엘스와 입막음 재판, 그게 수요일 날만 없으니까 수요일이 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왜 비아냥거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달 안에 끝납니다. 트럼프의 이 재판은 끝나는데도 본인이 6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을 제안하면서 수요일이 빈대면서요, 사람들한테 상기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일로 역사상 유일하게 지금 그 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걸 그런 거죠. 그래서 왜 6월과 9월이라고 했냐면 6월 27일로 지금 정해졌다고 CNN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G7 정상회담을 가야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바이든도 다 아는 거죠. 그때는 분명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스토미 데니엘스 입막음 재판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6월부터 해서 6월 27일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답을 했습니다. 나 준비됐거든요. 기꺼이 이제 받은 만큼 갚는 겁니다. 부패한 조와 2번 하겠다. 시기는 6월과 9월이다.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2번 이상 토론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은 하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CNN이냐 하면은, 지금 CNN에서 한 번 하고 다른 데서 그럼 maybe 2번 한다면 박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들의 토론을 지금까지 그 해온
정통 매체에서 하자. 그리고 청중은 없으면 좋겠다. 청중은 없이 하자. 1대1 토론. 사회자. 1대1 토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Maybe 트럼프도 이걸 좋아하겠죠. 요즘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표를 더 깎아먹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 정통한 매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첫 번째로 CNN을 했는데 CNN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편할 테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일 처음에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이제 CNN에서 CNN이 마구 얻어맞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확 그 당시에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게 만약에 한쪽 후보가 본인이 말할 때가 아닌데 말을 하고 말하는 시간을 넘긴다든지 하면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자. 이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저돌적일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몸에 뱄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에서도 완전히 사회자 말 완전 무시, 완전 무시 하고 본인의 말 계속하고 계속 하고 보니까 중요한 말은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도 사람들은 어머 저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누가 일일이 따져보겠어요. 따져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도 돼 있지 않고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자 이런 것까지 이제 바이든이 제안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고 일단 첫 번째 후보들의 디베이트는 6월 27일 예비선거도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때쯤 되면은. 그리고 뭐 이미 그렇지만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했으니까 두 사람이 후보인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 토론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7월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대통령 후보 토론하고 7월 달에 부통령 후보 토론은 항상 이 이전에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있은 뒤에 9월 달이면 조기 투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우리가 그 후보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이런 이제 조금씩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대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 있었던 그 미국의 그 여러 주에서의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주에 계시는 한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의 정치 그림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메릴랜드 주를 보면요. 연방 상원 선거에서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없는 것. 어디까지는 삽니다. 그런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돈으로 다 사지는 못하거든요. 어제 선거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 메릴랜드 주의 상원 의원은 그 벤 카딘이라고 메릴랜드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뭐 전에 하원 의원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해서 메릴랜드가 레리 호건이라는 한국의 사위가 공화당이면서 주지사는 했지만 이게 민주당 주잖아요. 메릴랜드가 블루 스테이트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의 자리인데도 거기서 우선 돈이 졌다 하는 것은 민주당에선 누가 됐냐면 엔젤라 올소브룩스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요. 흑인 여성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 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 그런데 이 흑인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행정관인데 이분이 예상 밖에 3선 하원 의원 데이빗 트론이라는 하원 의원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겨버렸는데 데이빗 트론이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10대 1이에요. 선거자금 쓴 게 6천만 달러를 썼다고 하거든요. 10대 1인데도 흑인 여성이 누르고 이겨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공화당에서는 레리 호건 하면은 공화당에서 온건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자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레리 호건이 공화당에서 됐거든요. 공화당에서 됐기 때문에 11월 달에 레리 호건과 민주당의 엔젤라 올소브룩스가 딱 겨뤄서 두 사람 가운데 민주당이 그대로 의석을 지키느냐 아니면 메릴랜드주에서 상원 의원까지 이제 공화당이 할 수 있어? 그것도 한국의 사위가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리 호건이 어제 딱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연설을 한 것이 좀 초당적으로 내가 상원 의원이 되면은 일을 해보겠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너무 지금은 유치하다. 정치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987년 이후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한 번도
공화당이 상원 의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2명 상원 의원 가운데. 레리 호건의 경우도 공화당이지만 주지사잖아요. 주지사는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그 주의 이슈를 거의 다루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아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온건하면은 우리 주에 좋겠어 하면 공화당도 뽑아줬는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가면은 여기서도 공화당을 뽑을까? 여기에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상대가 레리 호건인 만큼 지금 11월 선거에서 메릴랜드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굉장히 지금 주목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엔젤라 그 올소 브룩스는 우리가 블루 스테이트 지킨다. 온건한 레리 호건은 메릴랜드주 여성들에게 호소하더군요. 제가 상원의원이 되면 여러분들의 낙태권, 건강 관리 이걸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민주당의 정치 컨설턴트 그 팍스웰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는 이거 레리 호건이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선건 모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레리 호건이 정말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던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 막 그 선거판을 흔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원래 따놓은 당상에서 완전히 방어를 강하게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방어하다 질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상원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 버지니아도 지금 민주당 의석인데 민주당 조맨슨 의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은퇴한다고 해서 공화당 짐 저스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조금 온건하다고도 할 수 있는 본인과 겨뤘었던 또 다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하원 의원에 비해서는 온건한 짐 저스티스가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석탄 재벌이었는데 굉장히 서민적이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니죠. 불덕이니까. 불덕을 강아지라고 하긴 그렇죠. 불덕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영국 불덕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리하여 그러면은 50대 50인 겁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 같은 데도 이 민주당 상원 의석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몬타나도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 와야지만 적어도 2개 정도 웨스트 버지니아 준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는 것.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지 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지금 확률 50%입니다. 그리고 하원을 공화당이 지키고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면 이건 트럼프랜드가 되는 거죠. 미국의 앞으로의 4년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제의 선거에서도 니키 헤일리는 죽지 않았더라. 니키 헤일리가 지금은 몇 개월 됐잖아요. 이미 후보에서 사퇴한 지가 메릴랜드와 네브라스카에서도 좀 온건한 그 공화당 보수가 됐고요. 네브라스카에서도 메릴랜드에서도 20%를 가져갔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인데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가져도 80%밖에 못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주에서도 22%를 가져갔는데 물론 웨스트 버지니아는 너무 빨개져서 니키 헤일리가 한 9%에서 10% 정도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공화당 내에서 20%가 빠진다는 것은 이건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리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있건 제3의 후보들이 있건 이렇게 20%나 빠지는 적은 없잖아요. 그 자체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한 도전이 된다. 그리하여 지금 법정에 가서 어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저 부통령 후보로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 많던데 그리하여 maybe 니키 헤일리를 선택을 해야지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요. 미국의 오늘 주요 신문의 탑 뉴스들과 아주 중요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요. 순서를 제가 정해놓은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그 주요 신문의 탑 뉴스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이제 신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는 오랜만에 국내 이슈에서 미국과 관련된 국제 이슈로 돌아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가 가자지구 여러 가지를 좀 혼탁하게 한다 해서 뭔가 지원을 뒤로 이렇게 빼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10억 달러를 또 이스라엘에 지원을 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뉴욕 타임즈는 워싱턴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걸 어떤 종류를 보내야지 되지? 얼만큼이나 보내야지 되지? 이 무기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도 한마음 한뜻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교들이 굉장히 그 전후 이후에 지금 가자 전쟁 이후에 그 계획이 부족하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아마도 어떠한 그 공백으로 하마스가 그 뭔가를 더 땅을 더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우려를 전쟁이 끝난 뒤에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차선책은 전쟁 전후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선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서 걱정스럽다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앤서니 블링컨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제 뭐 로컬 그 바에 가서 로컬 밴드들과 뭐 닐 영의 노래도 부르고 원래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 앤서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조금 높여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비전 같은 것도 보여주러 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오히려 이 그 앤서니 블링컨 로컬 방에서 연주하는 사진은 안 냈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진을 냈는데 앤서니 블링컨이 이 그 빅토리를 한다는 비전을 보인다. 이걸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워싱턴, 메릴랜드 그쪽 지역의 선거기 때문에 신문 중앙에 딱 그 민주당의 상원 승리한 후보 그리고 그 아래 레리 호건 주지사 하면서 공화당 후보 이런 그 사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그 아래 바로 이렇게 국제 문제 더군다나 대통령이 아니고 앤서니 블링컨이라는 국무장관의 이슈를 사진까지 끌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렇게 한 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이 이슈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항상 그 제일 중앙에 뭐 LA 타임스도 그렇지만 사진을 놓잖아요. 제일 위에 중앙에 어제는 깐느 이거 한국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깐느 레드카펫 쫙 있는 거기 이제 그런 사진을 넣었는데 뭐 경제 뉴스를 빼면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이제 트럼프 변호사에 관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 관계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세 번째 섹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애틀란타 저널 그 컨스티튜션 애틀란타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은 뭐 우정국에 관한 기사 맨 위에 이렇게 탑으로 실었고요. 로컬의 그 스포츠 이런 것을 실었고 그리고는 공항이 이번에 할러데이에 이번이 무슨 할러데이죠? 메모리얼 데이 할러데이에 굉장히 붐빌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했으니까 아 이게 로컬 쪽으로 많이 갔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밖에는 USA 투데이는 역시 그 바이든의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에 관한 보호 무역에 관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제가 뒤에 이제 USA 투데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매체를 종합을 해서 다음 섹션에서 전해드릴 테고요. 그리고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미국 매체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 맨 위에 실렸는데 중간에는 이 사진 싣고 이거는 제가 올드하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요즘 올드한 게 신문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데 그런데 그 유권자들이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바이든에게 투표를 할까 하는 이걸 이제 중앙에다 뒀고 왼편에는 어제 이제 레드 랍스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레드 랍스터가 어제 제가 보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48군데 문 닫는다고 했는데 뭐 거의 90군데인데요. 어디 닫는지 캘리포니아주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이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바티칸을 방문을 한다. 바티칸에 방문을 하는데 바티칸에 방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포럼에 참석한다는 건데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의 해에 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바티칸을 방문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하는 겁니다. 교황과 내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 이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맨 위에 보면은 어제 있었던 오늘은 하루 쉽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과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픽서 해결사와의 어제 법정 공방을 다뤘거든요. 이게 LA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문, 주요 신문도 일면에 거의 실었거든요. 마이클 코엔의 증언이라든가 뭐 간단하잖아요. 그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그 뒤처리를 하라고 대통령이 시켜서 내가 했고 나중에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가짜를 수집해야지 됐었는가. 영수증도 가짜로 만들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체크 같은 것도 하고 막 의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어제에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이제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가는 거 나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나도 감옥살이를 했지만 이 일로 그 이후에 책을 써서 뭐 돈을 벌었다. 300만 달러인가 그렇대요. 뭐 인세까지 합쳐서겠죠. 그런 것을 이제 트럼프의 변호팀이 끌어내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그것도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변호팀은 아니 저렇게 거짓말장이고 저 사람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배심원은 어떤 매체가 지적을 하기를 드러지 리포트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장이 대 거짓말장이. 트럼프 거짓말장이 대 마이클 코엔도 거짓말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런 두 거짓말 사이에서 어느 거짓말장이의 말을 배심원이 더 많이 믿느냐에 이 재판 결과에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더 큰 거짓말장이가 누구지? 뭐 더 작은 거짓말장이가 누구지? 그런 표현도 했던데 모든 매체가 어제 이제 강조하고 들여다봤던 것은 제가 조금 더 앞서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신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방송으로 즉각 보니까 그렇고 신문이 오늘 전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의 충성파 그 게스트 리스트를 보면은 그가 공화당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알 수 있다. 새로운 공화당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공화당 클럽이냐면요. 공화당에서 중요한 사람들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은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할 그런 케이스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 가서 그 재판받는 트럼프의 말이 옳다고 마구마구 이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클럽. 내가 더 충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를 써주세요. 아니면 대통령 되기 전에 나를 부통령 후보로 제발 please 선택해 주세요. 이런 많은 정치인들의 얼굴들을 보여줬습니다. 재판 초기에는 이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간에 그리고 지난주에 제일 처음에 릭 스캇이라는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고 아주 강력한 히스패닉계의 도전을 받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 그 사람이 트럼프에 가야 되겠어 하고 딱 한 번 등장하니까 그 뒤로 우수수수 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이 어떤 호수처럼 되는 거예요. 금방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해서 BBC 방송은 영국의 BBC 방송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스토미 데니엘스 포르노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이 재판으로 정치와 법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건 이제 바깥에서 보는 미국으로서 슬픈 미국인 거죠. 미국이 약해지는 걸 보는 거고 안에서 볼 때 슬퍼야지 되나요? 게스트들이 그리고 심지어 개그 오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이제 재판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하고 지금 10번을 위반을 해서 $10,000를 물었고 앞으로는 또 위반하면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재판관의 그 이미 그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신해 줍니다.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치 전당대회를 미리 보기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등장을 해서 이 사건에 이제 내일도 나올 스타 증인입니다. 마이클 코엔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했고 뭐 그 사람이 뭐 진실을 말하겠어? 이건 똑같습니다. 부통령이 되고자 하는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도 이성적이거나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이클 코엔이 말하는 것을 믿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벡 라마스와미 그는 뭐 부통령 후보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박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야 너무너무 이건 정치적인 박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사건에 관련된 사람 트럼프가 말했으면 개그 오더에 걸릴 만한 얘기들을 쫙 해줍니다. 심지어는 뭐 점잖다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뭐 한 10분쯤 쉴 때도 이제 밖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리인들이 열심히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시를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의 대리인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매우 아름답게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뷰티풀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 그쪽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족들이야 많이 갔죠. 라라 트럼프, 공화당의 공동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 그의 남편 에릭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뭔가 얘기를 할 때 트럼프 쪽에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카메라가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남은데 가장 중요한 그 증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 번 더 마이클 코엔이 일단 내일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온 사람들보다 안 나온 사람이 더 주목이 되는 거죠. 멜라니아 트럼프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재판이 이제 뭐 끝나려면은 뭐 한두 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극장처럼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잠시 뒤에는요. 왜 뉴스가 이런 게 있어요. 막 한쪽에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호들갑 뉴스를 해야지 될 것 같아 하고 호들갑 뉴스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이 부과한 이거거든요. 그런데 또 성인스러운 뉴스 매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세는 뭐가 다르고 그럼 바이든께 좋아? 트럼프께 좋아? 둘 다 안 좋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미국에만 해당되는 거야? 다 같이 해당되는 면에선 뭘 봐야 되지?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보는 것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6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증권시장 마구 내려갔고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스닥, 다우지수 다 좋고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뭐 무역 전쟁의 예고야 하면서 기업도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서 보복받는데 하면서 역풍을 경고를 했고 경제학자들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는 중국에서 내는 거지 미국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았죠. 말하자면 멕시코가 무슨 뭐 장벽 비용을 댄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훨씬 그 폭으로는 대단한데도 별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늘 주식시장 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그 엄청난 관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 자동차 있어요. 전기 자동차 미국에.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수입되는 그런 거고. 왜냐면 지금도 관세가 25%나 되니까. 그런데 그걸 100%로 4배 올린다는 얘기고 유럽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건 미래를 겨냥한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꼭 이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태양에 관한 것, 태양 그것과 관련된 산업, 뭐 배터리 등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리는 것은 나중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제조업체가 저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너무 싼 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까 하는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결코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친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싼 물건들도 들어오고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중국 것이 싸다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싼 것을 사서 더 많이 타고 다니면 환경에는 좋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보호주의라는 것은 중국 전기자동차 지금도 없는데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관한 관세 25%에서 50%, 주사기와 뭐 그런 것에 관한 거 0%에서 50%, 리튬이온 배터리 7.5%에서 뭐 얼마로 인상하고 등등 한다는 건데 미래의 필수적인 산업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 말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조금을 많이 줘서 전기자동차를 싸게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이걸 대처하는 방향이 어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블룸버그, USA 투데이, 이코노미스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 소비자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그 폭은 작지만 그 전체적인 액수로는 큽니다. 그 당시에 관세는 3,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대부분 한 25% 관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즉각 치명적이었죠. 왜냐하면 운동화, 티셔츠, 무슨 뭐 심지어 뭐 치실, 모든 거 다, 볼펜, 컴퓨터 다였으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는 그 관세율은 훨씬 높습니다. 뭐 25%에서 100%로 올리고. 그러나 그 수입품의 액수는 18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니까 굉장히 그게 작은 거죠. 지금 사람들이 금방 쓰는 소비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래에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싼 자동차가 관세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25%니까 지금도 못 들여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근데 그걸 100%로 한다는데 유럽은 10%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에서는 중국산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미국은 대조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고 이 상태를 당분간 미국은 유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그 관세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지금 당장 내가 뭐 정치적으로 이득을 봐야지 되겠어. 이렇게 해서 막 올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관세법에 따라서 해야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미국의 관세는 지금 완전히 크고 번성한 사업보다는 앞으로 번성할 사업에 어떠한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적인 것, 전기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해서 무슨 과학의 칩스법도 통과시키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벨트를 포함해서 공장 붐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작이니까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중국산이 들어와서 야금야금 미국 사람들 거기에 싸게 길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는 신생 기업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이런 거 막 행정명령 내렸을 때보다 지금은 그 반응이 미국에서 잠잠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만도 없고 그리고 또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무역관계 같은 것에 좀 아직도 희망을 보고 우리도 저쪽에 수출을 하고 그러려면 저쪽 수출품도 와야지 우리가 보복을 안 당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시대에 이미 너무 이게 냉정해져서 그런 걸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능력이 좋아졌어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성능이 좋으니까 유럽에서 싼 값에 갖다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산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인상되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럽에서 왜 전기 자동차를 10%만 하느냐. 그래. 중국이 그럼 싸게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친환경주의니까 그걸 싸게 사다 쓰겠어. 다른 것을 하겠어. 유럽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미국은 그걸 못 들어오게 막음으로써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을 마구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뭐 태양열, 뭐 패널, 배터리 가격 이런 거 다 이제 뭐 낮아지면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건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일단 미국 산업 때문에 막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 이 표현은 이코노미스트가 하던데요. 왜냐하면 중국 그 수입품 이거 홍수를 막는 방법은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그럼 장기적으로 더 싸게 미국 기업이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찾아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어차피 중국 수입품을 막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필요 뭐 있어? 돈만 잘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빨리 들어와서 친환경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이 아주 묘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왜 이렇게 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의 60% 모든 제품에 60% 관세를 내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하고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내가 뭐 이 전기 자동차 이런 산업도 보호해야지 되고 하고 이런 안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생각하는 친환경과 뭐 이런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 사람들, 그 제조업체들에게 그런 생각들도 하게 한다. 뭐 등등. 뭐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줄여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또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느냐. 푸틴과 시진핑이 오늘 내일 만나잖아요. 71세의 푸틴과 75세죠. 시진핑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해서도 상징적인 걸 많이 하겠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이 그 러시아가 중국도 많이 도왔죠. 오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길이 막혔을 때 싸게 중국도 돈 엄청 절약했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첫 9개월 동안 43억 4천만 달러를 러시아에서 오일 싸게 사와서 이게 했고 러시아로도 중국이 또 싸게 뭔가를 많이 보내주고 제한 없는 파트너십이라는 상징성을 얘기를 하지만 이 상징이 점점 커지면은 이게 이제 그 국제 질서를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으로 제3세계부터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경고도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크레딧 카드 채무 불이행도 그렇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한도까지 다 쓴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한도까지 다 쓴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 제때에 빚을 못 갚는 사람은 한 8.9%라고 하거든요. 미국 그 가정의 빚이 1.1%가 늘어났답니다. 올해 1사분기에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어요. 1,840억 달러가 늘어나서 전체 빚이 17조 6,9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치스러워져서요? 그건 아니고요. 이자율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렌트비, 음식, 가스비. 이제 크레딧 카드 값까지 비싸지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이대에 마찬가지고 30대 미만과 저소득층이 더 최대 한도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개의 나라입니다. 반 정도의 크레딧 카드 사용자는 매달 갚아요. 매달 갚으면 요즘은 캐시로 바로 뭐 얼마 쓸 때 1달러 주고 해서 어떤 때 뭐 아마존에 보면 63달러를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리베이트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데 5명 가운데 1명은 연체할 가능성까지도 있는 그 정도까지 쫙 올라와서 크레딧 카드 회사 부자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이런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6,360달러를 매년 이자율 20%로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은 그러면 20년 있어야지 갚는데요. 이자가 9,500달러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 제가 그 헤어컷을 했는데요. 거의 1년 됐나요? 그동안 많이 길었었죠. 미장원을 안 가서 죄송합니다. 제리 실장님 자주 가야지 되는데 못 가서 그 제리 실장님이 그 부부가 같이 그 헤어 디자이너 헤어드레서를 하시는데 그런데요 아드님이 그 아들 따님이 다 집에서 일은 하고 계시는데 사신대요. 그런데 아드님이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데도 많이 달라졌어.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렌트비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으신다고 해서 받으셔야죠 라고 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